경찰과 태극기로 나뉜 민심. 어느 때보다도 참 치열한 상황이죠. 네. 민심 잡기에 나선 정치권 발걸음도 분주한데요. 직격 토크 사당 사색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희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저 당에서는 어떤 일 하세요? 당에서는 지금 제4 정조위원장 맡고 있고요. 환경노동위의 간사 맡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캠프에는 안 가. 캠프에는 아직은 들어가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지 않아요? 오라고는 좀 하고요. 남몰래 돕고 있는 분은 있습니다. 아, 남몰래? 커밍아웃 하세요. 커밍아웃 하세요 이제. 아, 커밍아웃 하려는데? 때 되면 커밍아웃 하려고. 아니,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예. 문재인 캠프와 안희정 캠프 또 이재명 캠프로부터 막 러브콜을 받을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더. 그렇죠? 네,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캠프마다 조금 더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의원 빼가기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 네.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2월 국회는 어쨌든 국회 개혁 입법에 좀 충실하게 일을 하고 3월에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 조금 본격적으로 도움들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한수 의원님, 어서 오세요.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는데 예, 저는 처음입니다. 지금 비대위원 활동하고 계시죠? 예, 비상대책위원회. 초선 의원이시지만은 이제 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일원이신데 그저께 무슨 대구에 가서 뭐 반성 투어도 했습니까? 반성투가 아니고 예. 책임과 미래, 국민 속으로 국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자는 뜻에서 마련한 네. 프로그램인데요. 네. 대구에 가셔가지고 우리 이명진 위원장도 가시고 네. 간부들이 많이 갔는데 지도부에서 대구에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호응이 이렇게 이 여론조사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네. 우리 이명진 비대위원장이 저를 4번이나 했죠. 그래요? 예. 근데 뭐 자꾸 텃밭 키기만 하려고 그런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아니 우리 저 책임과 미래 그 국민 속으로 프로는 전국을 다 순회합니다. 그 앞에 이제 수도권에 다 했죠. 서울, 경기 했고 네. 이번에 이제 주말에 부산과 대구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충청도, 호남, 또 부산, 경남 다 같이 갈 겁니다. 그 이영재 의원님, 국민의당은 예. 경선이 일정이 확정됐습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조만간 이제 손학규 전 대표님께서 오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세 분께서 정확한 룰도 정하시고 일정도 조만간 확정할 걸로. 그렇게 세 알고 분이면 누구예요? 지금 천정배 대표님. 천정배 의원도 저 출마 선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천정배, 안철수, 손학규 예. 세 명의 대선 현재는 세 후보를. 명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바른정당은 아직 2명입니까? 아니요, 제일 많습니다. 아니, 바른정당. 참 아니요. 죄송합니다. 지금 유승민, 남경필 두 사람인가요? 예. 더 없습니까? 아니요, 이제 아주 넓게 열려 있습니다, 대문이. 홍철호 의원이 다음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지금 그 희망을 가지고 네. 있고 또 저희가 또 옆에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자, 직격 토크 사당 사색. 첫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김정남 암살 사건이 하도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암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 분씩 그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정희 의원님 글쎄요. 오늘 이건 뭐 이제 김정은 체제 하에서 결국은 흔히 말해서 이제 우한의 씨앗이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제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또는 이제 외신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럴 것이다. 그리고 아주 좀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서 이 작전이 수행이 된 것 같고요. 그야말로 작전이죠.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뭐 사실관계를 자꾸 밝혀야 된다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좀 논평이 그런데 자꾸 이게 나와서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이게 한두 명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한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들락거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던 것들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뒤에는 북한이 있을 가능성이 배경이 높다 있을 이렇게 가능성이 보시고. 뭐 거의 99%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는 이 사건을 3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이제 이 시기에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걸 본다고 하면은 지금 김정은의 그 통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거 아닌가. 특히 최근에 와가지고 트럼프나 국제적인 어떤 고립과 압박 속에서 이 시기에 김정남을 살해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하고 네. 두 번째는 그 방법론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 의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1년 이상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나 하면은
북한의 그 정찰 총국과 북한의 그 각종 그 통치 기구들이 거의 다 관여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잔인한 알겠습니다. 부분이었다. 예. 백주 대낮에 공항에서 많이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암살시켰다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대한 인식 예. 또 김정은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새롭게 해야 되고 지금 대권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이 네. 현재 북한에 대한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 입장 발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재 의원님은 저기 검사 출신이시죠? 예, 이 사건을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건 이겁니다. 북한이 이 사건을 공개리에 했다는 겁니다. 자기 신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암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만은 이번 건 암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보면 접촉 시간도 2, 3초밖에 안 되는데 살해 방법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언제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암살하지 않았어도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도 비공개리 할 수 있었을 텐데 CCTV 다 달려있는 공항에서 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북한 체제에서 이걸 감수하고 나서 하겠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네. 뭔 말이냐. 이번 사인을 통해서 중국, 미국에 대해서도 내 갈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를 선언한 거죠. 예. 아하.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 지금 북한 대사? 그렇죠. 강철 대사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 강철 대사의 발언이 있습니다. 발언이 있었던 모양인데 네. 그걸 잠깐 듣겠습니다. Malaysia police informed the embassy that a diplomatic passport holder of the DPRK fainted from the heart attack at the airport and that he died on the way to the hospital as it was a natural death. It has been 7 days since the incident, but there is no clear evidence on the cause of the death. And at the moment, we cannot trust the investigation by the Malaysian police, even though its result would be obtained. This shows that South Korea is involved in this incident and implicates the fabrication by the South Korean conservative authorities for the escape from the political scandal. 그래요.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 대사가 지금 저렇게 공개적으로 예.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저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기네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뒤에다 놓고 앞에서는 이제 뭔가 이제 변명을 해야 되는데 대사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기관이 저거는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주 오래 전부터 아마 김정은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네. 계속 준비해 왔고 타이밍만 잡았을 거라고 전 봐지는데 우리가 이제 요새 좀 어수선하니까 이걸 이제 타이밍이라고 본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관이 했는데 북한 대사관하고 서로 협의가 없었다? 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아주 적극적으로 저렇게 반대 해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레이시아 내의 중국어 신문인 중국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보는 또 그 중국 인터넷 매체 다칭황을 인용해서요. 이런 내용 보도합니다. 김정은이 김정남 사망 소식에 통곡을 했다. 너무 울어서 뭐 다음 날 회의에 눈이 부을 정도였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거든요. 진짜 울었다면은 좋아서 울었는지 그렇죠. 뭐 좀 심한 얘기지만 네. 그렇게 울 정도였으면은 네. 저 형을 보호했어야죠.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어디든지 큰 형이 아버지거든요. 네. 비록 이복이라도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건 이야기가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봅니다. 통곡을 한 것은 아마 북한의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 결국은 쇼를 주민들은 한 거죠, 쇼를 했다고 주민들에게는 쇼를 한 일종의 것이죠. 쇼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한 게 아니라 백주 대낮에 네.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흔히 말하는 상층 권력부 조심해야 된다. 당신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켜보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가 저 대사가 한 얘기는 그야말로 외교적인 수사인 거죠.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 우리가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합니다. 네. 대사가 자연사 했다고 하는데 지도부가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 애도하는 의사 표시를 내야 자연사 했다는 거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에 아마 전통적인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북한에 이런 수법을 많이 썼죠. 이거 아까 사실 자체가 저는 거짓이라고 보는 거죠. 당연하죠. 통곡했을 리가 없고 또 저런 것을 자기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아예 저 원천 자체를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무슨 통곡했니 이런 거는. 근데 지금 뭐 북한이 뭐라고 주장하든 되게 국제사회는 이게 북한이 배후에 있고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김정남이 암살당한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도 되게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네. 북한산 저 석탄 수입 수입을. 경제적으로 이게 실제로 굉장히 타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해서 약 4억 달러 정도 이제 석탄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돈줄을 그렇죠. 예. 담그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거거든요, 이번에. 감수하고서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근데 중국 입장에서 이게 상당한 압박은 되는데 이러면서 또 한쪽으로 또 터주기도 하고 중국이 그동안 좀 그렇게 늘 이중 플레이 해와가지고 말이죠. 지금도 이번에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도. 볼 때는 중국의 입장이 아주 미묘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하는 이 중단 조치는 어떻게 보면 이번 김정남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북한 정부에 대한 압박을 요구를 했고 그런 것이 아마 가미되어 있는 것 같고 중국의 이 대북한 제재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두고 봐야 정말 이게 진정성 있는 대북 압박인지 경제적 압박인지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예. 네. 이쯤 할까요? 예.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특검 수사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특검 수사의 이제 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예. 대통령과 출석을 좀 직접 상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상의할 예정입니다. 간접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내부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힘을 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서 좋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리인단 내부에서 지금 조율이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 조율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추 사유가 13개고 검찰 수사 기록이 5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아주 방대한 사건인데 증거조사 종결 후 최종 변론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은 변론을 하고 싶다. 최후 변론을 하고 싶다. 헌재에서. 그런데 워낙 사건도 방대하고 그러니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3월 2일이나 3일 정도에 최후 변론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헌재가 이걸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패널도 나눠드렸고 OX표 있죠? 네. OX표. 예. 이걸로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좀 이 네 분 의원들의 의견을 좀 확인해 가면서 저희들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청, 그러니까는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3월 2일이나 3일 정도로 하게 해달라, 연기해달라. 네. 헌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O를, 아니다, 받아들일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바꾸셨습니까? 네. 받아들여야 된다. 예. 짧게 이렇게 들고 계시고요. 예. 예. 의견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어차피 대통령 측 그 변호인단은 마지막 기회를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헌재가 제지했을 때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변명거리를. 그럼요. 그리고 또 해도 13일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이 있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헌재가 또 당당하게 네. 이 기회를 줘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영재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최종 의견서로 낼 시간도 충분히 줬고
재판이 벌써 2달 정도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리인들이 여러 명 있어요. 쟁점이 다 드러나 있고 대통령 측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었어요. 증거도 다 냈고. 그래서 지금 늦추자는 것은 이 국가적 혼란을 방치할 뿐이고 연기할 뿐이에요. 사실상 제 생각은 연기한다 하더라도 결코 대통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2, 3일로 3월 2, 3일로 연기를 해줘도 연기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안 나올 거다. 지금 말하는 그렇게 것으로서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말 하잖아요. 가서 일방적인 진술만 하겠다. 변론만 하고 소추위원회나 국회 측에 묻는 것은 답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붙으면 결코 안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이시고. 네, 같은 의견입니다. 대통령 측에서 최종 변론 일자를 3월 2일이나 3일로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저 얘기를 처음 듣고 새롭게 변호인단에 합류하신 분들이 지금 한 3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졌었던 여러 가지 그 작성된 서류들을 다 읽어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가. 그 정도의 핑계밖에는 다른 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의미 없다. 예. 의미도 없다. 연기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한 두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이 지금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정말 국가가 국민 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대략의 이야기들은 나왔지만은 지금도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진실된 모습을 국민들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헌재에 지금 직접 출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국민들 정서도 어떤 헌재가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은 어떤 국민 정서나 여론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 정서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고 특히 이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정말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헌재도 정말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돼요. 이영주 의원 반론. 이제 우리 박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 해온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지. 자, 먼저 작년 11월, 12월 달에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받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선뜻 이해되지 않은 이유를 대고 받지 않고 했어요. 그다음 그 많은 진실을 받기 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숨어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를 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직접 검찰이나 특검이 나와서 조사받아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안 나가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말을 하겠다는 거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까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라도 특검에도 지금 한 번도 가서 그 대면 조사 안 받았고 이것도 맞아. 그러면 또 헌재도 또 그러면 또 그것마저도 차단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행여라도 이 중차대한 결론을 앞두고 그럼 이 나중에 너무 기회 안 준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을 경우에 이것이 오히려 역 효과가 온다. 이래서 저는 일단 기회는 주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안 나오는 거에는 본인의 자유니까. 그리고 제가 그래서 볼 때는 오늘 헌재에서 헌재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헌재에서 우리가 지정한 기일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들어가는 거 안 된다. 소추위원들의 질문까지도 다 받아야 된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변론 기일이 이렇게 늦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정된 기일에 나오면 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이중환 변호사께서 아직도 직접 소통을 안 하시나 봐요.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누구 대통령하고? 예,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항의했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도대체가 말했잖아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직접 소통을 대면해서 얘기를 하고 뭐가 문제인지 지금 헌재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잠깐만요. 되는지가 얘기가 안 되는 아니, 걸 잠깐만요. 보면 참 지금 답답하네요. 법률 대리인의 대표잖아요. 이종환 네. 변호사가요. 그럼 이 사람이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을 안 하면 지금 문고리 3인방인가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중간에서 뭘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진짜 간접적으로 궁금하네. 의사를 전달했다고 아니, 어떻게 된 얘기를 겁니까? 했어요. 좀 아세요? 뭐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까 우리 이용주 의원 말씀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안 받은 것은 검찰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판단한 것이고 어떤 행태로든지 대통령이 특검이든 검찰이든 어떤 이 사법기관의
어떤 자기의 진심을 네. 진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검에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속 2번, 3번 대통령이 사법기관에 나가서 이렇게 진술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크지 않고 또 최후의 자기의 입장을 변명할 기회가 진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거부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말만 네, 더 네. 이거예요. 할 말만 더 들으면은 할 말이 있었으면은 이미 간접적으로라도 변호인단을 통해서 말을 했었을 거예요. 네. 의견서를 통해서든지. 하지만은 헌법재판에서 또 어떠한 점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무런 말을 안 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겁니까? 변론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겠죠. 알겠습니다. 안 했다니까요. 이게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 절차이긴 한데 그러나 여기에 뭐 서로 간에 이 우선 정치적인 어떤 그 계산 이게 뭐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질문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헌재에 대통령이 나가서 변론을 한다면 뭐 대통령이 요청한 뭐 3월 2일 날 3일 날 해도 되고 좀 당겨서 해도 될 텐데 어쨌든 이게 말이에요.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될지 불리하게 될지 또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은 대통령의 헌재 변론이 있을 경우에 그 변론이 대통령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리하면 O를 들어주시고 불리하다 그러면 X를 들어주세요. 불리하다, 유리하다. 가운데는 가운데. 없습니다. 가운데 없습니다. 가운데 없습니다. 예. O나 X를 하셔야 돼요. 네. 아니, 저는 가운데. 아니 점점 O, X 쪽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설명을 불리할 처음에 가능성과 유리할 가능성. 지금 다 대통령이- 불리할 거다. 예. 그게 그 현재 진행에 따라 다른 거죠. 그게 헌재에서 대통령이 출석했을 때 모든 부분을 다시 심리를 해서 대통령에게 질문과 공박이 예. 오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불리할 뭐 이렇게 이 득과 실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럴 그러나 경우에는- 본인의 진심 어린 알겠습니다. 진술만을 지금 기회를 준다고 헌재는 하면은, 예. 헌재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재에 변론을 한다면 질문할 겁니다. 뭐 자, 그동안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한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저는 어떻게 했든 뭐 대통령에게 헌재에 나와서 진술하는 것은 대통령의 진심을 유리하다 이거죠.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영재 의원은 불리할 것이다. 불리한데 첫 번째 경우에도 뭐냐 답변만 하고 말 경우에도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할 거예요. 뭔 말이냐 와서 써준 것을 보고 서류를 들고 읽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네. 머릿속에 생각해서 입으로 말하든지 그렇다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우 그래서 불리할 거다. 그렇죠. 두 번째 경우 만약에 재판부 아니면은 소추위원회에서 많이도 필요 없어 딱 3개만 물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뭐 말이냐 뭘 물어본지를 모르고 뭘 물어본지 어떻게 답변할지를 모르는 게 많잖아요. 공개가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알겠어요. 예. 그 부분은 대통령을 너무 좀 폄하시키는 것 같은데 헌재에 나와가지고 이 일반 행사재판 하듯이 예를 들면은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들이 일문일답식으로 아주 장대하게 이렇게 진술을 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아주 극히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이미 변론을 통해서 이미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나왔거든요. 그럼 제가- 아주 극히 한정된 부분에 예. 있어서 대통령에게 진술할 수 있는 진심을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는 것은 지금 의미가 세 있다. 분이 되게 불리할 거라고 그러시는데 그 불리할 걸 왜 하겠다 그러는지 또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걸 통해서 일정을 좀 수년시켜 보겠다라고 일정 수년이 하는 원래 목적이다? 네, 목적입니다. 아, 진짜 일정 수년. 변론하려는 게 네, 목적이 그건 아니고? 아니고요. 저는 뭐 사실 헌재에 나와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얘기를 한다.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규재 씨와의 인터뷰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놓고 재판관 한 분께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아침 9시부터 오후에 제대로 된 것을 인지하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네. 똑같이 올해 초에 있었던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것처럼 이것저것 했고 뭐 여기저기 조치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네. 하면 이거는 이게 변론이 네. 목적이 아니라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가 시간 목적이다. 끌기. 아,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문자 서비스를 오늘부터 그 시행하고 있는데요. 8878님이 대통령 변호인단 말이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샵
4560번으로 지금 주셨거든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보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례를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OX가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속마음은 어떨지 네 글자로 사자성어를 한번 써주세요. 해보시죠. 뭐. 사자성어. 사자성어. 아니 꼭 사자성어 아니어도 돼요. 아니 뭐 사자성어. 네 글자. 꼭 네 글자여야 하나요? 네, 네 글자여야 한 자만 더 쓰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5자 쓰시고 한 자를 지우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 네 글자. 조금 전에 그 4560 그 샵 4560 네. 문자 또 하나 왔었는데요. 네. 제 기억으로는 자유한국당 반성부터 하세요 이런 예, 문자였던 저도 것 문자 같습니다. 살짝 예. 봤는데 번호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글자 네. 갈 때까지 네 글자 맞습니다. 예. R을 지우셔야겠는데. 아, 네. 알을 지웠어요. 지웠습니다. 생략표시. 생략. 아니 그 돼지꼬리를 하셔야지. 네. 아, 그리고 아, 옛날이요. 옛날이요. 예. 옛날이요. 도원 일모 네. 최후 좀 더 이렇게 앞으로 좀 들어요. 네. 최후 변론. 도원 일모부터 계십시오. 예. 아니 좀 들고 계십시오. 네. 도원일모 갈 길은 먼데 해가 저문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하. 예. 대통령으로서는 계속 끌어보고 싶은데 해가 떨어져서 더 이상 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다. 네.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갈 길은 멀고 도원 일모. 해는 저문다. 예, 도원 일모. 그렇죠. 저 길도 짭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네. 갈 길은 멀고 원. 아, 멀 일모. 원자. 날일자. 네. 해가 진다. 해는 진다. 예. 그 참 처량한 심정이 느껴지는데 그런 마음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최후 변론.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몇 차례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담화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설명을 했지만은 정말 자기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내 보이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탄핵 결정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지 뭐 헌재에서 하든지 어떤 행태로든지 자기의 진심을 최후에 예. 한번 밝혀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이 진짜 대통령의 진심을 한번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으실 거예요. 탄핵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그런 최후 변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더 희망도 좀 담아서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예. 갈 때까지 이건 뭡니까? 대국민 사과만 해도 한 3차례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자 간담회도 했고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좀 알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거를 이미 정보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피하시고 싶은 사실 심정이 있었을 거라고 좀 네. 봐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일방적인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아이고 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나도 뭐 이판사판이다. 아 지금 그 말씀입니까? 예, 예. 이판사판을 쓰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누가 쓰실 줄 알았어 이판사판. 양보하신 거구나. 네. 아, 문자를 지금 많이 주고 계셔서 아이고, 중간중간 참. 한 분씩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296님. 대통령이 나와도 진실된 대답을 할까요? 라고 주셨네요. 저희 샵. 그리고요. 이제는 해야죠. 네.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2339님. 아, 진심이 1%도 없는데 연기한들 뭐합니까? 헌재 그 심판을 연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8878님은 대통령 변호인단 말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의원님은 옛날이요. 네. 뭐 예전에 한나라당을 일으키고 선거의 여왕이었을 때 그리고 내가 18대 대선에 이겨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옛날이요. 예. 그때 좀 잘할 걸. 지금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뭐 이 갈 길은 먼데 해는 떨어지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부터 좀 잘할 걸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심사가 네. 지금 대통령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나 여기까지 왔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막판 심리도 좀 있을 거다. 있죠. 참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자, 이제 OX로 질문 드릴 네. 질문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특검에서 우병우 수석을 지금 조사를 하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해놓은 상태죠. 예. 네. 우병우 전 수석 구속이 된다.
O. 안 된다. 구속된다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예측해 주시는 겁니다. 예측입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다. 될 것 예. 같다, 안 될 것 네. 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될 것 같으면은 O를 들어주시고 안 될 것 같으면 X를 들어주세요. O가 세 분. 아,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병우가 누굽니까? 그 특수부 검사 출신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를 진즉부터 알고 한 사람입니다. 이 일이 나중에 불거졌을 때 이것이 사회적 파장, 이거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걸 자기가 두려움 속에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불거질 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특수부 검사니까 촉이 있는 거죠.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나중에 세상에 알려졌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그래서 건가. 적어도 당연히 법률적으로 걸리지 않을 준비는 해놨을 그럼요. 거다. 그래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못 찾아서 영장은 안 될 거다. 어쨌든 영장이라고 그런 하는 말씀이죠. 거는 예.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지 네. 심정적으로 전 국민이 다 90%가 저 사람 구속 좀 시켜줬으면 한다고 해서 구속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참 치밀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라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보세요? 준비를 엄청 단단히 검사님? 해놨을 거다. 예, 아마 예, 이거 드시고요. 이거 네. 구속될 거라고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영장을 청구된 범죄 내용이 제명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직권남용, 그다음에 직무유기,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리고 국감법 위반 이 정도 됩니다. 저 국정감사. 예. 국정조사법 이제 위반. 언뜻 보면은 이 혐의 내용들이 통상 경우에는 구속이 안 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어요. 사안일 수 있는데 직권남용의 경우 어떤 거냐면 공정이라든지 문체부의 직원들의 인사를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거는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크게 안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핵심 결국 이거예요. 직무유기. 직무유기.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그러니까 알고 방조했다는 게 그렇습니다. 집중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병우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지금도 최순실 모른다. 몰랐다.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 그렇죠. 검찰에서 이번 영장을 청구한 내면에는 우병우 최순실 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봅니다. 그걸 입증할 자료가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뭐 신문에 보면은 뭐 포스트 이시 있네 없네 예, 이런 말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병우 최순실 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이 확인됐다. 예. 이거 뭡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병우가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은 우리 이용주 의원 말씀대로 직무유기와 또 권한 남용이거든요. 네. 뭐 나중에 국회 뭐 출석 안 했다는 국정법이요. 그것은 뭐 예. 별개 문제를 치더라도 그 경우에 이제 실정법에 정말 위배되느냐 하는 부분은 뭐 특검에서 판단하고 사법기관에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특검의 의지가 강하고 네. 또 뭐 국민정서법이 우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들 최근에 와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병우 수석이 구속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정서법 때문에 구속될 거다. 예를 들면 우병우 수석이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용주 의원 말씀대로 실정법 위반에 평소에 같으면은 위반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특히 통치권 차원에서 한 일도 있을 수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렇죠. 구속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도 예.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특검이 좀 용의주도하게 증거를 수집을 했을 거고요. 증거를 수집하는 가운데서 이미 우병우는 이제 자기 주변 정리는 다 했겠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다 파쇄를 했고 또는 뭐 없애거나 이렇게 했겠지만 우병우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병우와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찾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증거인멸에 알겠습니다. 관련된 예. 이런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구속해야 된다라고 그거다. 아마 영장 청구를.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패널들하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에 대해 질문드렸더니 패널 4분이 다 구속될 거다 이래갖고서 그 다음날 진짜 구속되더라고요. 오늘 3분이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구속될 거다라고 예측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게 잡아놓고 싶으세요? 아니 지금 그 과정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국민들이 너무 일종의 얄미움 이런 걸 느끼시는 네, 것 네. 같아요.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네. 다르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예. 주제입니다. 특검 수사 연장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야 입장이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행은 늦어도 내일까지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마치 동업자를 엄호한다는 맹목적인 방패가 된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근데 요새 경고란 단어가 자주 나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고를 자주 하시는 한정희 의원님 말씀 좀 해주세요. 빨간 네. 근데 지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네. 조금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완수 의원은 지금 저 정치권에서 특검 연장과 관련돼서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이 야권에서는 특히 특검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요즘 더불어민주당 그 행태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우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법기관 판단, 행정부 판단, 입법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국회에서 지금 각종 국회 협치나 그렇지 않고 이번에 한노위 사태를 보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판단은 특검의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황교안 그런 대행이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 의총에서 당론으로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특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특검입니다.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안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라고 우리가 특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탄핵의 결정이 지금 3월 10일경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특검을 더 30일 연장해버리면은 탄핵 결정 이후에도 그 30일 동안 특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특검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탄핵 결정이 된과 동시에 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도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탄핵 전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봤을 때 선거에 활용할 의도로 특검 연장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야당에 우리 한 의원이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시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도도 있을 정치적인 의도가 있나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애초에 특검법 원안이 처음에 저희가 100일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당시 새누리당에서 100일을 처음부터 잡아놓으면은 이게 너무 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70일을 하고 부족하면 연장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관련된 자들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은 그 수사를 다 끝내고 난 뒤에 기소를 할 사람 기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수사 중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애초에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연장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시고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당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러시면 안 되죠.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이 특검이 이렇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무리한 과잉 수사 논란도 있고 또 특검이 특별한 어떤 그 큰 흐름은 이미 수사가 된 겁니다. 단지 사소한 부분은 검찰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과잉 수사 논란이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범위라든지 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너무 과다한 과거의 특검과 비교해봐서 너무 이 수사의 대상이라든지 수사의 사안이라든지 인적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잘못한 부분에 지휘 고를 막론하고 엄벌을 해야 되지만은 그 부분이 다소 과잉 수사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건가요?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반론을 제기하자면 그건 즉 다시 말해서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이 다 된다는 것이죠.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민간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용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최순실이라고 하는 민간인이 사실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많은 마치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발을 뻗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 보니 굉장히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특검도 그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해서 수사할 것들이 많아진 것이죠. 우리 한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걸 다 수사하려고 하면 1년 다 해도 못합니다.
우리 아니, 검찰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가 검찰이 있기 때문에 국민께 약속을 특검에서는 했던 것처럼 특검의 부분만 해야죠. 100일이 좋지만 100일보다는 70일 정도 하고 한 30일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던 그 약속만이라도 지켜준다라고 하면 저는 뭐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입법을 할 때 애당초 100일 연장할 수 네. 100일을 넘지 않는 한에서는 하기로 했던 것이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재용 회장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도 부인하고 있어요. 더 조사할 내용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네.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면 조사 받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겠다고. 그다음 조사해야지 않겠습니까? 30일 내내 안 됐다 하면 그 뒤로도 조사 받겠다는 게 입장인 거예요.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네. 자, 그다음에 특검은 대상에 광범위하다는데 이 법에가 1번부터 14번까지 싹 써져 있어요. 1, 2, 3, 4 구체로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광범위하다는 건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미 법이 정해져 있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검법에 정해진 대상조차도 다 못하고 있다 지금. 근데 아까 박 의원님은 이게 대선에 어떻게든 좀 활용하려고 지금 아니 왜 그러나 하면은 이런 주장을 이 하셨는데. 예. 최순실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특검은 사실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검의 기본적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특검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수용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은 대통령에 대한 책임 부분은 이미 가려지기 때문에 그 위에 수사 부분은 우리 검찰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라도 예. 검찰에서 수사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검과 탄핵은 별개로 시작됐었어요. 특검과 탄핵을 위해서 특검이 됐던 것도 아니고 특검 과정에서 탄핵이 나왔던 것도 아니에요. 두 개가 별도로 국회에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네. 무관하다. 무관하다. 설령 탄핵이 먼저 끝난다 하더라도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겁니다. 예.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지금 특검이 종료 선언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아하, 예. 이 특검이 처음 시작된 것은 국정농단이잖아요. 국정은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데 특검이 마무리를 못했으니 더 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다시 검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직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 하에서의 사법부 하에서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특검이 만들어진 거니까 예. 원론으로 돌아가서 보면 특검을 한 차례 정도는 연장을 해서 마무리는 할 수 있게 해서 검찰로 넘겨줘야 된다. 이게 아마 중립성 때문에 나온 얘기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어쨌든 1차 키는 지금 특검이 공식적으로 30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1차적인 키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갖고 있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허가할 수도 있고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신청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예측입니다. 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마도 거부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아, 다 X시군요. 거부할 것이다. 네, 다 거부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다 거부. 알겠습니다. 그럼 내려주시고.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를 하면 일단 거부가 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특검법 개정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일단 제안해 놨지 않습니까? 네. 개정안을. 근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이거는 뭐 그냥 법률안이니까 과반수 찬성이니까 뭐 야3당이 동의하면 끝나는 겁니다. 바른정당이 없어도 이거는 될 텐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로 법률안을 넘기면 여기서 또 권한대행이 이거를 사인해서 발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으면 제1을 국회에다가 요구한다. 이 경우에는 이제 3분의 2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200석이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네. 네, 잠깐 좀 듣겠습니다. 당장 오늘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황교안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로 됐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진작에 황교안 권한 대행이 거부권까지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어요. 자, 저 발언인데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00명의 의원이 다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바른정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면 20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 바른정당 의원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른정당이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절차적인 시간이 없어서 이 특검법 연장에 대한 우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네. 뭐 저희 포함해서 3당이 이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을 좀 원망하는 거죠. 민주당을. 왜 그거 이제 준비를 저희가 김성태 의원이 말하는 네. 민주당 책임론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네. 예전에 말했던 선 총리 후탄에 할 때 그 얘기하는 거죠. 총리 바꿔놨으면은 이런 일이 이런 일 없는 거 없을 텐데. 아니냐. 그거 포함해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예. 거예요. 지금. 아니 그때 왜 그랬어요? 아니 그때는 그 총리를 누구를 하느냐로 사실은 이게 매몰되어 버리면 저희가 다른 부분이 다 희석되기 때문에 아니, 그때-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때 했던 저희 당에서 거죠. 분명히 네. 말했어요. 네.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다른 사람 바꾸고 안 되면은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김병준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이 라고 의원님 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지금 잘못한 거죠. 엄청 잘못했다고. 만약에 그랬으면 그때를- 청와대 압수수색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아, 복귀를 해보시면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나간 이 일이니까요. 뭐 야삼당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 결국은 그럼 누구를 총리로 하느냐를 가지고 연일 이게 언론이 뭐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가 초점을 집중하려고 흐려진다. 했었던 탄핵 이거는 또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흐리는 것을 저희가 다시 좀 이제 뭐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오늘로 돌아와서 사실은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개정안 통과해서 정말로 특검 수사 연장이 필요하다고 야당들이 생각한다면 그러면 일단 그 거부하면은 의결하고 거부권 행사하면은 재의결하면 되잖아요. 그 경우에 바른정당은 그 특검 연장에 동의합니까? 당론으로? 당론을 우리가 만든 적은 없는데요. 예. 지금 우리 소속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음. 특검은 연장돼야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시간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예. 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네. 이 사안을 직권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보기로는 네.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 못합니다. 이 사안을. 왜 그래요?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3가지 정도로 남아있어요. 사장 지금 원내대표 합의가 있든지 네네. 천재 지변이 있든지 아니면 군사적 문제가 있든지 이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더라도 해당이 안 돼요.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부권과 갈 필요 없이 입법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제가 볼 오늘 때도- 정세균 의장께서 벌써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건상 좀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죠. 예. 제가 볼 맞지 때도 않을까. 이 특검법안에 동의하는 그렇게 연장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많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회 절차를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어렵고 권성동 법사위 통과 안 법사위원장이- 하면은 예. 아까 우리 이용주 의원 말씀대로 이제 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되는데 예. 국회법 85조에 보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렇- 현재 지변이라든지 예, 알겠어요. 사당 그렇다면 합의가 있는 경우 사실상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특검 연장 시한 연장을 거부하면 예. 국회로서는 별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네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좀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 텐데. 그런데 아까 예. 네 분이 그런데 아마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거부할 것이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에서 그건 이제 정부와 같이 가는 거죠. 당론으로? 오늘 당론으로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야말로 입지를 이제 좁혀놓은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 지지율도 오르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동지애로서 서로를 신뢰하고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좋은 정치 하시려고 중도와 보수 쪽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그쪽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 한 의원님 네. 솔직하게
문재인 솔직하게요? 대표가 네. 안희정 후보의 그 급부상을 진짜 좋아합니까?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요.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파이가 좀 커지고 있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한 65%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야권의 그 후보들의 합을 보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외연을 확장하고 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어요. 뭐 좋아한다고 그러시니까 좋아하는 걸로 제가 간주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안희정 후보의 상승세가 뭐 지금 4주 연속 계속되고 있고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역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서서 역전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지지율 역전 말하는 거죠? 네, 지지율 네, 역전. 지지율. 예. 역전 가능성 있다.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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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왜 이러세요? 의원님. 저는 뭐 솔직하게 말하면 좀 없다. 아, 없다. 예. 예, 그럼 그러시면 되지. 아니, 여기 나오셔서 아니 근데 더불어민주당 네 우리 후보인데 자, 하시면서 들고 계십시오. 자, 이따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3주 전만 생각해 보면은 안희정 우리 현 지사가 5% 전위했어요. 5%. 3주 만에 지금 거의 뭐 20%, 21% 정도 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3주 후 가게 되면은 그 추세가 넘어갈 수 있다. 그 추세가 그대로 네, 갈수 유지된다면. 반면 우리 문재인 대표가 부동의 1등이지만은 35를 훌쩍 넘어본 적이 없고 계속 거기서 소강 상태 내지는 조금 쳐져 32, 3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추세 간다고 한다면은 언젠가 시간의 문제일 것이지 지지율 자체로서는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지지율은 그런데 경선에서는 경선 가능성. 그럼 경선에서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 O 없다. 아니, 의원님 또 이러세요? 경선에서 다 없으시대요. 경선에서는 제가 안 볼 때는 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그 이렇게 번복 가능성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 역전할 가능성이 없는데 첫째는 지금 현재 우리 보수에 마땅한 후보가 없거든요. 네. 안희정 후보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은 보수층의 이 지지를 끌기 위한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일부 보수층 지지하는 분들이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지금 그래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결국은 100만 내지 200만의 싸움인데 결국은 조직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결국 면에서 보면은 조직력이다.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그 결선 투표제 도입했잖아요. 결선 그것도 투표제 별로 했죠. 변수가 안 됩니까? 그거는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뭐랄까 좀 액티브한 그렇죠? 예, 그런 경선이 자, 될 그래서 가능성이 제가 있다.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결선 투표제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지금 대체로 역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게 다수인데 그래서 1등 문재인, 2등 뭐 안희정, 3등 이재명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을 못 얻었어요. 1차에서. 그러면 결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 경우에 안희정, 이재명의 단일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일화죠. 이렇게 해서 2등과 3등이 손을 잡고 역전시키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그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그 가능성은 더 없습니다. 그 가능성은 더 없다. 네, 네.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네, 그게 이게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완전 대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아주 고도에 훈련된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지금 이거 국민 경선인다라고 하는 국민 경선인다는 그렇게 누군가의 지시 또는 누군가의 마음에 따라서 막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그런데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경우는 굉장히 희귀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께서 무조건 1차에 끝내려고 할 거예요. 1차에. 2차를 가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복잡해진다. 복잡이기 때문에 무조건 1차에 끝낼 것이다. 저는 1차에 끝낸다고 보는데 2차를 가게 된다면은 선거한 날 그날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둬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다시 설득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한 2, 3일 정도. 2, 3일. 그래서 그런 그날 정도면 그 자리에서 하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를 안 될 것 같아 안 찍었던 사람 찍을 것이고. 그러니까 2, 3일 정도면 3등 한 후보가
2등한 후보 손을 들어주고 그 2, 3일 동안에 자기 지지자들한테 들어줄 리는 없어요. 3등 후보가 2등 후보 들어줄 일은 없으나 2등 후보가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 안고 가겠다. 1번 후보가 왜 50% 못 넘었냐. 확장성이 없는 거 아니냐. 확장성이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선전을 할 거예요. 저는 더 가능성이 힘든 것이 저는 더 저희가-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 그룹이 네. 그 안희정 후보의 지지 그룹과 컬러가 다릅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은 문재인 대표에 가깝지 안희정 후보에 가까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거 네. 꼭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않아요. 만약에 이재명 저 시장이 탈락하면은 그 그룹은 문재인 대표에게 갈 그럴 수도 가능성이 있고. 높죠. 예. 제 얘기 하시면 어떡하라고. 그 얘기하시려고 하셨어요? 이게요. 이게 저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 후보는 제가 볼 때 거의 무의미한 숫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무슨 뭐 서로 저 결선 투표에서 서로 손을 잡는다든지 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 그 지지하는 계층들은 대개의 경우에 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에다 놓고 하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길 거냐 했을 때 그냥 현재 지지율 가지고 밀고 가려는 생각이 이게 깊어질 반론이 하나 거다. 있어요. 반론 뭐냐.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 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자로 만약에 붙었을 때 문재인이 더 큰 차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안희정이 더 큰 차로 이긴다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조사가 말이냐. 있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안희정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2주 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모르죠. 또 한 가지는 통상 이렇게 각축을 하다가 1등, 2등이 이렇게 앞서 나가면 3등 이하가 쭉 이렇게 좀 위축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표가 묘하게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씩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하고 있어요. 유지가 되네요. 그러면 이 유권자, 이 지지자들이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이재명 현상에 팬이죠, 팬. 예, 뭔가 있어요. 그 이재명 시장이 그 트위터 팔로우가 한 50만 이상이 되고 또 이재명 시장을 좋아하는 그 흔히 말하는 자기들끼리 손가락 부대라고 손가락 혁명 손가락 부대라고 혁명.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층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층이라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시장 측으로 보면 이 굉장히 강한 흔히 말해서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이번 내 선거인단에 생각에는 임해주느냐 이거에 저분들이 따라 다르죠. 예. 이번이 아니라도 좋다. 뭐 이런 심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대한 지지율은 끌어올려서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전략적 판단들을 사실은 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 안희정 후보 지지자 못지않게 이재명 후보 지지자도 전략적으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안 깔아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 곳으로 모일 수도 있다. 나중에 이제 결선 투표에 이 1등과 2등 차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점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전략적 이제 모호성인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번은 큰 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큰 판이 움직이는 건데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그 판이라고 하는 거는 정권 교체 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숨어 있는 표들이 판을 움직이는 거지 아주 극렬한 집중도가 높은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판을 움직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저는 1차에서 안 끝나면요. 네.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후보를 나는 지지합니다 하고 다 몰아주기 하고 굳히기로 갈 문재인 후보?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 조금 다를 것 다른 같아요. 얘기인가요? 아까 이영재 의원님은 지지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거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는 노무현 친노 이 큰 흐름에서는 그 흐름에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정치의 전 과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 점에서 뭐 정동영 의원과 함께 했다거나 여러 가지 그 과정이 달라서 그 지지층들도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냥 쉽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측에서 무조건 1차에 끝냅니다. 무조건 1차에 끝냅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재미있을 겁니다.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자, 다음 질문. 계속해서 재밌다고 말씀하시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돌풍의 주역 안희정 지사가 논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선한 의지 발언 때문인데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K재단, 미래재단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적인 대기업들의 많은 좋은 후원금을 받아서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전합니다. 청산해야 될 상대, 책임져야 될 상대들까지 손을 잡아버리면 새로운 변화가 사실은 절반의 성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선한 의지로 뭘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법과 제도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돼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한 발언을 했다가 바로 지금 공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 측에서 그거 반어법적으로 비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총정들이 와하고 웃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 이제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의 반어법적 비판이었다고 하는 해명에 대해서 일리 있다.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그건 나중에 변명이다. X를 들어주세요. 뭐라고요? 반어법적인 비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O, 그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세요. 두 분은 반어법적 비판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웃고 넘겨도 될 일이다 하는 것이고. 아니 웃고 넘길 거는 좀 아닌 거. 의도적인 이슈 파이팅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희정 후보가? 그러면 이슈를 만드는 거죠. 지금 표정이나 관객들 그 호응을 보면요. 안희정 지사가 분명히 반어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근데 왜 그랬느냐? 의도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고정 지지층 가지고 문재인하고 싸우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씩 오른쪽으로 가서 마사지 해야 될 표가 있는 거거든요. 건드려야죠. X 들어야 되는 전문용어 등장했습니다. 아주 그러면 고도에 지금 그럼 X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X를 들어야 돼요. X를 드셔야 되는데. 알겠어요. 아니, 반어법적이라고. 그래. 아니 반어법적 표현이라는 건 뭐 그 해명은 그 해명은 이렇게 했는데 조금 오늘 좀 문재인 전 대표께서 오늘 그 안에 조금 분노가 빠진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그 표현이 조금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의 최근의 발언을 보고 최근 발언이 이제 우클릭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충남 도지사를 하면서도 발언의 행보를 쭉 지켜보시면 약간 일관성 있게 이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드디어 지지율이 조금 오르면서 혹독한 검증을 거치는 거다. 그간에는 그런 발언을 해왔었어도 사실은 이것이 크게 뭐 이슈화되지 아니하고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과연 역사 인식, 그다음에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들어가는 이제 거죠. 검증이 시작됐다. 검증이 시작된 겁니다. 시작되자마자 한 건 걸렸다. 조금 발언에 저는 조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안희정 지사가 저걸 정말 진심으로 말했다고 하면은 저건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자기도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이렇게 펴 나가다 보면 처음에 그 정책을 세웠을 때 마음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미래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재단을 어떤 선의로 이렇게 시작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희정 사실 지사의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 그 선의 부분만 딱 놓고 보면 그렇죠. 대통령이 한 얘기랑 거의 똑같아요. 내가 선의로 한 거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던진 안희정 거다. 지사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미묘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발언들을 쭉 놓고 보면은 이 표를 얻기 위한 계산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 발언들이 아주 언어의 유의라고 할까? 아주 이렇게 알겠어요. 안희정 지사의 진심인지 그럼 아까 우리 이 가상 대결에서 1대1 구도에서 이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후보보다 안희정 후보가 더 크게 이긴다. 게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중도나 보수를 계속해서 끌어들임으로써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일단은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보고 이 선의 발언 부분은 제가 이제 이런 방송 많이 나와서 안희정 지사는 이제 다른 당의 후보지만은 굉장히 좋게 후하게 평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지한다고 평가도 했었는데 오늘 이 발언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특히 사실관계가 맞지를 않아요.
K 미래재단이 어떻게 선의를 갖고 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한 두 달 동안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그 동계 올림픽을 이용해서 국고를 개인들에게 가져가려는 탈취하려는 그 계획이 이랬더니 다 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을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영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합. 저 얘기하면서 안희정 후보가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러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선의로 했다 그러니 저도 뭐 선의로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미디를 했는데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를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시점도 적절치 않고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는 네. 그러한 박 대통령의 은사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근데 아까 저거보다 더 세게 질타하는 건 없다니까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K 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거 만든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요. 누가 써주냐고요, 이 방송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것만 해도 그러면 이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했다. 막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다는 거죠, 지금. 네. 뭐 잘했다 못했다는 차치하고 네, 이슈를 만드는 거는 성공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이다, 다분히. 홍 의원님의 저런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우리 박 의원님하고 홍 의원님하고 우리 바른정당의 홍 의원님이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면서 한 거 보니까 진짜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저 발언을 하신 건가? 그런데 우리 당을 지지하고 또는 이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좀 분노를 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아쉽다 이런 좀 넘어갔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 와중에도 문자 계속 주고 계신데요. 앞서 2298번호 쓰신 분이 안 지사 발언 선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3520님은 시청자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또 다른 주제입니다. 황교안 대행 출마 가능성을 두고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발언이 있어서 듣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이 끌어내렸는데 박근혜 아바타가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뭐 더 맞지 않을 겁니다.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만 오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는 병역은 군대는 다녀와서 전투를 마치고 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 지사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고 당당하게 경쟁을 할 것이며 제가 홍 지사를 꺾고 경선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아직 본인은 뭐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야권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권 보수 진영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행의 속 마음은 어떨지 5글자로 이번에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자 토크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넉 자 했다가 5자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패널을 좀 일부러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5자로 5자 안 해도 되죠. 해야 됩니다. 느낌표나 마침표도 글자에 속합니다. 네. 자,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떤 마음일까? 들어주세요. 먼저. 못 이길 텐데 몰랑 느낌표가 2개나 들어갔습니다. 춘례 불사춘 역사적 조금 앞으로 좀 들어주세요. 역사적 춘례 불사춘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따뜻한 봄이 와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라고 열심히 지금 따뜻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봄은 아니다. 내 마음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은 아니고 참 답답한 마음인데 그게 역사적 책임이요. 네, 역사적 책임. 고민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의 기각 인용 여부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황교안 권한 대행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나가든 안 나가든 그 자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임이다.
이런 아마 의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거든요. 박한수 의원님께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려운 시기에 국정 운영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예. 점수를 후하게 주시죠. 뭘 잘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설날에 제 지역구 창원이거든요. 네. 창원에 갔었는데 시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세 가지가 첫째는 이제 탄핵에 대해서만 다 생각하고 있다가 아하.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특히 보수 지지층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이 기성 정치인들 특히 요즘 대선 후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얼굴을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일단 국정을 맡아서 뭐 큰 대가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보는 것 같아요. 못 이길 텐데. 못 이길 텐데. 나가고는 싶겠죠. 뭐 사람 마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총리까지 했는데 대통령 앞에다 붙여놓고지만 비록 대행이지만 했는데 대통령의 기회가 주었는데 안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마하고 싶겠죠. 근데 계산기를 두둥겨 보면 야 이게 못 이길 텐데 내가 이거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 예, 그리고 지금 황교안 총리 잘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관리형 그 대행이거든요. 관리는 그냥 사고 안 나고 그러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관리할 때는 아니거든요. 네. 8416님이 5글자 해달라고 하셨더니 참여하셨어요. 화무 11홍이라고 화무 주셨어요. 11홍. 저 우리 시청자 문자보다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면 내려주십시오. 화무 11홍. 예, 권력이 20년 못 간다는 건데. 자, 아니 의원님 그래도 설명하셔야죠. 아몰랑. 이게 지금 뭐 아시다시피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도 널뛰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보셨어요. 지금 과거 총리를 했던 분들이 결국은 정치에 발을 넣으려고 했다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를.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그 길을 가야 하나. 그러나 이제 주변에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런 거. 알겠습니다. 예. 역시 화무 11홍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자니까.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홍준표 지사 이 대선 출마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네. 출마를 한다면 후보가 되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진영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출마하지는 않을 겁니다. 확신이 섰을 때 출마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예, 다음을 예고한. 그런데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출마한다면 세 군데일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또는 바른정당으로 또는 무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쪽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쪽이 가능성이 제일 높은지 써주십시오. 예. 자유한국당일까, 바른정당일까, 아니면 무소속일까? 네, 출마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그런데 불출마라고 쓰셔도 됩니다. 네, 불출마라고 쓰셔도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일 것이다. 바른정당일 것이다. 반반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일 것이다. 바른정당. 출마가 더 많았네. 네. 예. 바른정당, 안 그래도 바른정당 쪽에서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그러더군요. 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그 과거 친박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지금 용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박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으니까 아마도 바른정당일 것이다. 예, 자유한국당. 홍 지사라는 분이 개성이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보수의 정통을 지켜온 것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지난번 지사 경쟁자셨군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한 사람 후보의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우리 당에 후보가 많습니다. 예, 기회가 시간이 없어서. 있습니다. 네. 예, 불출마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불출마하는 것이고 지금 현직 도지사는 자리를 쉽게 내려놓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한국당. 계속 지켜보실 텐데요. 정당 지지율을 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으로 결국은 갈 것이다. 네, 직격 토크 4당 4세 오늘 네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성국 라이브쇼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오늘 샵 4560. 4560. 야, 그거 좋네요. 여러분들 참여해주신 의견 많이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이래저래 시절도 하수상하고 날은 춥고 게다가 월요일이라 피곤하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들리세요? 이한철의 슈퍼스타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실과 진실을 찾는 뉴스판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죠.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